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우입니다. 제가 가뜩이나 말이 좀 느린 편인데 마스크를 쓰니까 더한 것 같아서 제가 벗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박유덕과 춘천 공산당 사건이라는 건데요. 춘천 공산당 사건 또는 강원도 공산당 사건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 예전에 우리 강원도 항일 운동의 역사와 관련해서 보건회관에서 발표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 내지는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동안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너무 이제 역사적으로 조명이 잘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물론 우리 강원도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역사 측면에서는 더욱 그런 부분들이 편향되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더욱이 이 박유덕이라는 이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송대경 교수 등등이 해서 펴낸 사회주의 운동 인명사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강원 지역의 일제강점기 강원 지역 사회운동을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챕터로서 제가 잡아놓았던 것들을 아직 연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오늘 발표할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1920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919년 3.1운동이 일제강점기 우리 만 35년의 역사에서 이 3.1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세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3.1운동이 가져온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3.1운동을 통해서 1920년대에는 식민지 치하이긴 하지만 이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일종의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르네상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어떤 사상과 문화 전반에 걸쳐서 좀 굉장히 이제 좀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되어 나오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10여 년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거의 사회운동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민중적 각성이 일어나고 굉장히 폭발적인 사회운동 단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물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우리 3.1운동이 일어난 배경도 마찬가지긴 한데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1914년에 처음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종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가 있게 되고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우리 상해 신한혁명당의 중심인 여운형 선생이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3.1운동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김규식 선생이 가면서 힘없는 조선의 대표로 내가 간다고 해서 국제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으니까 국내 또 일본, 만주, 러시아, 미국까지 이 모든 지역에서 어떤 대중적인
그 지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하게 돼서 그게 비롯돼서 3.1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게 국내에서 이제 고종 황제가 승하를 하는 것과 맞물려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사람들을 무력으로만 통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각성이라면 각성, 뭐 좀 더 교활한 통치라면 통치, 그래서 이른바 문화정치라고 부르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일본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소위 말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이 대정은 이제 다이쇼라는 것은 일본 히로히토, 일왕 히로히토의 연호인데, 일왕 히로히토가 1912년에 그 메이지 천황이 죽으면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그동안 군국주의 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것이 이른바 거의 이제 군벌 중심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일종의 좀 민주주의에 대한 이 내공이 이제 조금씩 쌓여가면서 민주주의가 좀 확대되는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지만 이런 이제 언론 출판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하면서 어떤 일본에서도 어떤 시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자신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한 달 뒤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들어오면은 일본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취한 게 언론 조선인 신문들을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3월 15일에 조선일보가 창간되고 4월 1일에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또 1924년에 시대일보가 최남선에 의해서 시대일보가 창간이 되고, 이렇게 1924년이 되면 3대 민간지라고 불리는 이 신문들이 딱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 민간지 창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당시에 물론 이제 우리 조선사회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농업사회고 농민들이지만 일부 이제 지식인계층들이 있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텔리겐처들이 이제 형성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지역적으로까지 이 3대 신문 지국들이 생겨나면서 웬만한 시골에 뭐 다는 아니지만 강원도만 해더라도 뭐 철원, 뭐 평강, 통천, 또 이쪽 춘천, 뭐 원주, 또 영동권은 이제 전부 다고 거의 이제 웬만한 군 단위의 지국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국들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생겨나고, 그 기자들이 거의 사회운동을 병행합니다. 기자로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전국의 정보들을 또 하나의 신문으로 모으고, 그 정보들이 또 다시 전국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방 기자들이 곧 사회운동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운동가들이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굉장히 열심히들 활동을 해서 춘천에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여러 이제 주로 이제 기자들을 겸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운동, 청년운동을 하는 대부분 이제 20대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바탕이 된 거고, 아무튼 1920년 들어서 이런 이제 신문의 발행뿐만 아니라 이 청년 단체가 이제 급속도로 생겨나죠. 거의 이 1924년에 각 지역의 여러
뭐 농민단체, 노동단체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1924년 4월에 조선노동 총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가입한 단체가 전국적으로 167개 그리고 또 조선청년 총동맹이 설립되는데 이 전국의 청년단체가 223개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다는 아니고요. 어떤 단체는 또 여러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춘천에 춘천 청년회가 있으면 저기 남산 청년회도 있고 신궁 마산리에 마산 청년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잘 생겨납니다. 어쨌든 1920년대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 사회운동을 얘기하면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무장투쟁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장투쟁은 이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회운동을 통해서 대중의식의 각성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주도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가 거의 20년대에는 거의 대중화되고 웬만한 지식계층이라고 하면은 뭐 사회주의를 모르면은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20년대를 쭉 보면은 그 정점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당을 하게 되고 26년에 순종이 승하하면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60만 세 운동이 바로 조선공산당이 배후에서 소위 말해서 배후 조종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대공거를 맞게 되죠. 그해 이제 12월에 다이쇼 천황이 죽고 쇼와 천황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쇼와 시대라고 하는데 그리고 27년에 좌우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가 창립된다. 이 신간회는 말하자면 민족유일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제일 급선무는 조선의 독립이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민족주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모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신간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1929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죠. 그런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일본도 이제 점차 이 대공황을 벗어날 출구를 결국은 대륙 진출로서 해결하고자 하게 됐던 것이고 그게 결국은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가 되면서 결국 1945년에 항복을 하고 그렇게 돼서 일제가 패망하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1920년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 박유덕과 춘천공산당 사건에 대한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20년대 춘천의 사회운동은 뭐 사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강원도 상황을 보면 이 경원선 서울과 원산을 잇는 그 사이에 철원, 평강, 회양, 통천 이 북부 라인과 그 다음에 함흥 원산에서 통천, 고성, 강릉, 양양, 강릉, 삼척, 울진을 잇는 이 동해안 벨트가 굉장히 이제 이 정보의 전달 루트가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이 선진 뭐 사상이나 또 이러한 부분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사실상 사회운동 그 독립선언문도 사실 그런 경우를 통해서 춘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춘천 내려오는 게 좀 늦죠. 그리고 남부권에서는 이제 원주가 그때나 지금이나
교통의 묘지였기 때문에 원주 정도. 이게 사실 그렇고, 춘천은 거기서 보면 춘천은 여전히 섬이었어요. 그때도 뭐 교통도 이 강원도의 수도도시라고는 하지만 뭐 교통이 여전히 뭐 좋지 않을 때고, 우리가 경춘 국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가설이 되고 하니까 1920년대만 하더라도 이 수구도시이고 또 보통학교, 춘천 보통학교가 뭐 1986년부터 시작돼서 1906년에 보통학교가 이렇게 되고, 또 26년 정도 되면은 춘천 고등보통학교, 지금의 춘천중학교와 춘천고등학교 전신은 고등보통학교 생겨나지만, 여전히 뭐 이런 교통과 정보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고립된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수구도시이지만 또 수구도시이기 때문에, 그 수구도시이기 때문에는 오히려 그런데 관원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제 관리들은 굉장히 많고 또 상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춘천 사람들은 그때 더 꼼짝마라일 수도 있는 거죠. 수구도시라는 게 오히려 이제 더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동아일보 1926년 11월 29일자 기사를 보면 춘천의 사회단체를 소개하는데, 앞부분을 잠깐 인용을 하면 이렇게 20년대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직 홀로 잠자고 있는 춘천, 반독판례로 떠나 다른 화평한 나라의 일부 같은 감이 있다. 굉장히 이제 조용하다 이거죠. 딴 세상 같다는 얘기죠. 한 시대상에 온갖 불평이 잠복하고 있으면서도 하등의 대책이 없었다 하면, 춘천의 인상은 자멸자망도 부지몰식하고 그 식별되지 않는 한짝에 있는데, 화재도 오불간하는 보지 못한 채는 무력한 열패자, 춘천은 거짓 화평에 아직도 잠겨 있을 뿐이다라고 이 기자가 이제 통탄을 하는 그런 글을 사회단체를 소개하는 앞부분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당시 춘천에서 보면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게 1925년에 창립한 춘천청년회, 이게 이제 염경환이라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인데, 주축이 돼서 한 춘천청년회가 이제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샛별소년회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형평사 춘천동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형평사는 백정들의 단체예요. 백정들이 신분해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 1921년 그 경남 진주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이 형평사를 가지고 제가 단편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었는데, 형평운동 또한 굉장히 이제 그동안 소홀하게 대접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형평이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우리가 형평성 얘기하잖아요. 이 형자가 적을 때 형자인데, 적을 때처럼 평평한, 그 형평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일본의 수평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형평사 운동이 사실 따지고 보면 1920년 초에 생겨나서 1935년에 대동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동사는 약간 이제 친일적인 단체로 변질이 됩니다. 어쨌든 15년 가까이 이 형평사라는 건 전국적으로 가장 길게 운동을 지속했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토록 길게 유지되면서 운동을 했던 단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형평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제 꼭 백정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백정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춘천에 보면 형평운동도 그닥 활발하진 않았어요. 몇몇 회원들은 있었는데, 형평운동도 보면 주로 원주, 철원, 또 강릉 이런 쪽에서 좀 활발하게 있었고, 화천도 좀 있었죠. 오늘 이제 하는 데에서 화천 쪽에 형평과 관련된 사람도 있는데, 그다음에 뭐 남산면회, 남산청년회, 신북의 마산청년회 등등이 있고, 사모회라는 거는 그
춘천에 말하자면 유지들 단체인데 뭐 사회운동 단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일본인 상인들이 조직한 시비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모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회장이 최양호입니다. 여기 오늘 나눠드린 책에 보면 최양호가 그 7일 인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춘천에 힘 있는 유지였던 거죠. 이게 1929년 춘천 사회단체 현황인데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강원도에서도 나름 여러 이제 사회운동들이 이루어지는데 1927년에 전 강원도 사회운동자 대회를 춘천에서 열게 됩니다. 여기 한 20개 단체와 그 20개 단체를 대표한 대의원들이 한 40명 참여해서 전 강원도 사회운동자 대회라는 걸 열고요. 여기에서 이때는 뭐 27년이 바로 이제 그해 2월달에 신간회가 창립됐기 때문에 그 신간회를 민족단일당이라고 불렀는데 신간회를 이제 강원도의 각 그 신간회 지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논의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요 의제들은 이제 쭉 보시면 늘 청년운동, 노동운동과 같이 형평운동이 꼭 들어갑니다. 여성운동, 소년운동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됐고 뭐 교육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서는 8시간 노동 실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업과 관련해서 소작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한 사회적 이슈였던 거고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동양척식 회사나 이제 지방금융기관, 다시 말해서 금융조합 같은, 그리고 수리조합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 그 몇 달 뒤에 10월 달에 강원청년연맹 혁신대회가 있었는데, 강원청년연맹은 앞서서 본 전국 조선청년총동맹이 1924년에 만들어지는데 그 해에 그 이듬해에 강원청년연맹도 만들어지는데 각 군 단위의 청년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롭게 이때는 27년은 이제 바로 이제 신간회가 제일 큰 이제 합의였고, 신간회를 통해서 뭔가 민족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자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있던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좀 되살리기 위한 이런 활발한 논의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원청년연맹 혁신대회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강원청년연맹 사무실은 강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 강원도 사회운동자 대회 했지만 사실은 강원청년연맹의 주축들이 이 사회운동자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는 참 드물게 1928년 4월 7일에 근후에 춘천지회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신간회는 강원도에 7개 정도 지회가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동 쪽에서는 고성, 양양, 강릉, 삼척, 그 다음에 원주, 그리고 특이하게 양구하고 지금 북강원도에 속하는 이천 두 곳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춘천은 논의를 했다는 것까지는 있는데 설립됐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강릉하고 춘천 두 곳에만 지회가 조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춘천과 화천이 관련된 부분에서 화천 사회단체와 언론기관 현황을 보면 1929년에 그 조선일보에 나온 걸로 보면은 화천이 좀 특이하게 그 청년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다 화자 돌림의 청년회가, 환웅 청년회,
뭐 화천 청년회, 화강 청년회, 또 형평사에 있고 또 화풍 청년회, 화서 청년회, 또 저게 뭐죠? 화학 청년회. 뭐 하여튼 이 화자 들린 청년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속하는 몇몇 사람들이 오늘 이제 박유덕 사건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1920년대에 우리 정적인 상황하고 또 강원도 춘천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오늘의 얘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일부 중해일보 시대일보가 1926년에 최남선이 더 이상 유지를 못해서 잠시 쉬고 26년에 중해일보로 다시 창간이 되고 그게 나중에 또 29년에 또 휴관을 하고 31년에 중앙일보로 잠깐 바뀌었다가 33년에 여운형 선생에 의해서 조선중앙일보로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는 중해일보가 시대일보를 대신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 신문사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주로 그 세 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기사라는 것이 직접 취재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 사건이 잡혀서 일제 경찰에 의해서 조사돼서 일제 경찰이 발표하는 것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 박유덕이가 1929년 2월 28일에 검거가 되는데 1929년 3월 3일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조사한 문건이 있습니다. 박유덕 검거에 관한 문건하고 3월 20일에 또 작성된 문건이 치안유지법 위반 박유덕 행동의 건 이 두 가지 문건을 통해서 좀 박유덕의 행적과 관련해서 제가 보완적으로 좀 대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박유덕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에서 왜냐하면 박유덕 자신도 이제 기억이 오락가락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일부러 좀 숨기는 부분들도 있고 거짓 진술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화천 이 시장은 갑자기 1928년 11월에 화천 일대에 화천경찰서와 춘천경찰서 연합으로 해서 대대적인 이제 뭐 수색 또 조사 사람들 연행해서 끌고 가고 막 이런 이제 검거의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이제 잠입했다는 정보가 첩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화천에 여러 이제 단체들 여기 보면 11월 9일에 화천경찰서에서 화농청년의 장창화, 또 화풍청년의 김연웅, 화천청년의 김근영 이런 이제 간부들을 검거를 하고 또 이 서울청년의 소속으로 활동하는 박재일이 아마 화천 사람인 모양인데 이때 화천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일도 검거를 하고 중해일보 춘천지국 화천주재 기자였던 이운용 이런 사람들이 가택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형평사, 화농청년회, 화천소년회, 화농청년회의 또 김종태, 그 다음에 화천 하리에 홍성기, 그리고 형평사원 이춘복, 또 이순동 이런 사람들 가택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그렇게 대대적인 가택 수색과 또 검거해서 조사하고 했는데 별다른 이제 단서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월에 다시 다시 대대적인 검문과 그 다음에 수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발단이 박유덕이 화천 헌병동경서 보조원으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박유덕이 아닌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점점 퍼져서 경찰까지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그 간동면에 이제 그 주재소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파출소죠. 지금으로 예전으로 얘기하면 파출소에 출동을 하고 간동면 일대를 다 수색을 했지만 역시 박유덕의 행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제 박유덕은 화천을 벗어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화천경찰서에서는 만주에서 누군가 잠입을 했다. 그게 박유덕이다. 이 정도까지 정보는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춘천 사북 지천주재소 쪽하고도 공조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2월달에 이제 조선일보 화천지국장을 했던 한병희, 그다음에 환웅청년의 또 장창화, 화천 상서면 계량의숙 교사였던 김옥진, 그다음에 형평서 화천지부 이순동을 소환하고 이 중에서 이제 한병희와 장창화는 이제 춘천경찰서로 이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유덕 서신을 화천금융조합 직원 집을 수색하면서 박유덕이 보낸 서신을 발견하고 이제 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이제 사람들을 이제 취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박유덕이 2월 7일 저녁에 형평사원 이순동의 집에서 장창화, 한병희, 정태화, 정강복 이런 청년들과 이제 술을 마시고 밤늦게 헤어졌다는 진술까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장창화가 동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어디로 갔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동면에 사립광동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사로 있던 김영래를 검거를 하게 됩니다. 김영래는 박유덕하고 친구 관계인데요. 이때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이 김영래를 통해서 그 광동학교에는 그 등사하기로 이 3.1운동 3.1절 때 프리엘 경문을 이제 인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박유덕의 행적이 묘연한 가운데 화천경찰서와 춘천경찰서에서는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취조하고 한 과정에서 7명을 이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에 그 7명 장창화, 박재일, 김영래, 민병학, 정태화, 정진하, 또 최아무개 해서 7명을 춘천검사국에 송치를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이때까지 확인된 것은 박유덕이 만주 길림에서 잠입했다. 그리고 황해도 쪽으로 도주한 것 같다. 그런데 왜 왔냐면은 국내에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이 29년 3월 1일이 3.1운동 1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1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3.1절을 기해서 3.1운동 1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기획하려고 들어왔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정보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유덕이 어떤 사람인가도 조금 밝혀집니다. 그래서 원래 신북면 마산리 출신이고 1920년에 헌병보조원을 사직하고 만주로 갔다. 그리고 공산당에 가담해서 활동을 했고 28년 연말에 사북면으로 잠입했다. 중국에서도 요인을 암살해서 평상금이 5만 원이 걸려있다. 이 정도가 이제 확인된 내용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신문에 보면 계속 사북면 인풍리라고 나오는데 인남리를 잘못 써서 신문에 그런 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람자가 저기 풍자 위에 메사자가 있는데 그걸 아마 기자가 계속 풍자로 썼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박유덕의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7명을 이제 기소하기로 춘천경찰서에서 이러고 있던 상황이 이게 조선일보가 3월 4일에 보도한 기사에서도 이전됐는데, 그런데 박유덕은 바로 며칠 전에 2월 28일에 서울에서 잡혀요, 사실상. 이게 이제 그 기사인데, 이게 2월 28일로 잡혔는데 3월 6일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보도 통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 화천과 춘천에 7명이 이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서울에서는 뭔가 이제 3.1 운동을 앞두고 있으니까 비상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은 검색을 강화하고 막 그랬는데 그 황금정이 아마 지금 명동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불신 검문에 한 사람을 수상한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본정경찰서로 이제 임의동행해서 갔는데 보니까 자기는 30대 충청도 출신으로 만주에서 농사 짓고 죽다가 잠시 들어온 이봉학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도 이 사람이 이제 박유덕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취조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취조라는 게 굉장히 신사적으로 취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문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봉학이 아니고 박유덕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밝혀내고 이 기사가 이제 좀 문제인데 그 3.1운동 당시에 춘천경찰서 순사로 근무하다 사람들을 탈옥시키고 만주로 도주했다는데 이게 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자료 문건 2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사실 그 사실관계를 앞뒤를 시기를 따져보면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박유덕이 이 춘천과 화천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잡으려고 했던 박유덕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속속 보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박유덕은 마산리 박근성의 장남이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화전령 사방전화에 주소를 두고 박병희, 고전균, 조을성, 이봉학 등등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고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의 파벌청산을 목적으로 새로운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려고 들어왔다. 이 정도 내용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조선공산당이 1925년 창당돼서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으로 1차 대공고가 있었고 1926년 60만세 운동으로 2차 대공고가 있었고 또 1928년 2월에 또 3차 대공고가 있었고
또 28년 7월에 4차 대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조선공산당이 괴멸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간도에서, 만주에서도 마찬가지로 1927년 10월에 1차 대공고가 있었고, 1928년 9월에 2차 대공고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아마 박유덕이도 만주에서 활동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진 부분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돼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뭔가를 새롭게 좀 도모해 보려고 들어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이제 소개된 거 보면 박유덕이 진짜 홍길동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당연히 그때는 걸어서 다녔을 때니까 하루에 이제 250리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4km니까 250리는 거의 몇 킬로죠? 60km. 아니, 그런가요? 100km. 100km? 50km. 아주 산수 같은. 4km가 심으니까, 100km면은 40km고, 200km면 80km, 100km네, 100km. 하루에 100km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군인들도 그렇게 못 걸을 텐데. 우리가 하루 종일 걸으면 한 5, 60km 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걷는 게 일이었으니까, 밤새고 걸으면 아마 100km 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정도를 걷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잘 걷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건강의 소유자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무리 밤새도록 걸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계속 그렇게 걸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춘천에서 진주, 경남 진주까지 지금도 한 거의 400km 넘지 않을까요? 거길 3일 만에 갔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홍길동이다 이렇게 성이 날 정도였습니다. 본정서에 이제 검거돼서 조사를 받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춘천경찰서에서 목마르게 찾던 박유덕이구나 해서 이제 강원도 경찰부에서 일본인 교조 형사부장하고 또 김호용이라는 수사가 이제 자동차로 모시러 옵니다. 모시러 와서 춘천으로 데려가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매일신부에 났던 당시 사진입니다. 근데 애때 보이잖아요. 이 당시에 22살인데 만으로. 키도 집은 사람이. 키 작은 사람. 네. 그 뒤에는 형사고. 이건 이제 김영래가 작년에 아마 소문 받았죠. 근데 김영래는 나중에 그 재판의 회부가 안 되고 석방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게 이 한병승, 당시 이제 그 동아일보 화천지구자 한병승이 이제 증언을 쓰게 됐는데, 박유덕이 김영래에게 그 선전물 부탁을 했는데, 김영래가 그걸 안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좀 겁이 났는지,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하고, 그걸 한병승에게 이제 그 등산판이 망가져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박유덕이를 혹시 만나게 되면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박영래 이 교사는 자기 이제 무죄를 주장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게 인정이 돼서 결국 무죄 판결, 기소,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미결 상태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좀 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조사에서 나온 얘기들을 이제 보면은, 이 박유덕이
어쨌든 만주에 가서 박윤서라는 사람하고 중심돼서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 총국을 이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는 건데, 이때 이제 검거는 뭐 굉장히 많이 검거를 했었어요. 취조하고 또 내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14명을 이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법 춘천지청에 예심을 이제 받게 됐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8명은 당시에는 이제 재판 절차가 예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을 것 같은지, 지금 얘기하면 이제 구속적부심 비슷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심에서 여기 이 사람 유죄야. 그러면 그게 이제 정식 재판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그 심리를 해서 꼼꼼하게 뭐 재산을 빠져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 예심에서 이제 이 사람 혐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거의 2월 달에 잡힌 사람들인데 9월 7일에 이제 재판에 회부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6개월 이상을 예심을 거치면서 고생들을 다 한 거죠. 아무튼 그 한 명이나 등등 일부 이제 무죄로 석방이 되고, 이제 8명이 결국은 재판에 회부돼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3명이 나중에 석방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통해서 그 예심을 통해서 또 이제 밝혀진 이제 사실들을 쭉 보면은 박유덕이는 원래는 이제 서상면 신내리 출신이고 춘천 보통학교를 졸업한 게 191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헌병보조원을 하게 된 게, 제가 여기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좀 확인을 했더니, 박유덕이가 그 헌병보조원으로 들어간 게, 헌병보조원에 들어간 게 1918년입니다. 대정 7년이니까 1918년이 맞는데, 1918년에 헌병보조원에 들어가서 그 율문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있던 해죠. 1919년에 이 검사국 문서에는 뭐 오히려 거꾸로 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풀어주고 도망했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김조길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쪽 독립운동을, 춘천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인치하고 그 사람들을 검거를 해서 오히려 이제 박유덕을 신임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1919년 8월에 그 관제 개정이 돼서 이 헌병대 소속이 전부 그게 이제 3.1운동이 나서 헌병 통치를 이제 끝내고 일반 이제 그 경찰로 대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헌병 보조원들이 다 이제 순사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박유덕이 이 화천 경찰서에 배속이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박유덕이 이 경찰을 그만둔 게 1920년 2월입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기독교 쪽으로 해서 이 독립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1921년에 만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그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풀어줬다, 이 얘기의 출처가 어딘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28년 11월부터 이제 강원도에 들어와서 그 인남리의 민정삼 이게 이제 그 어디 문서는 뭐 고무부라고도 나오고 뭐 숙모의 사유라고도 나오는데 그 화천에서 춘천의 그 대표적인 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인 염경환과 박수택 등을 만나서 만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이 춘천에서 홍천, 횡성, 원주를 통해서 저기 충북 그리고 경북, 경남 이쪽을 돌아서 이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월달에 다시 화천에 왔다가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시 이제 서울로 도망을 친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 핵심적으로 박유덕이 여기서 같이 모의를 한 사람이 바로 장창화, 염경환, 춘천의 염경환, 박순택, 신명수, 그다음 화천의 장창화 등등인데 이 신명수라는 사람도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여기도 이제 그 신명수와 박순택은 그 박유덕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말하는 조선공산당 강원도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각 지역에 소비조합을 만들고 그런 소비조합을 통해서 대중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염경환을 통해서 인제와 양양 쪽 사회단체와 연결이 돼서 나중에 보면 그 양양의 김두현과 김필선이가 같이 검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되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당시 언론에서도 강원도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이제 1929년 9월에 예심에 회부되는데 그 공판에 회부된 8인이 박유덕, 장창화, 김영래, 그 다음에 춘천의 박순택, 염경환, 그 다음에 양양의 김두현, 김필선. 그 대부분 다 보면 또 기자들을 겸하고 있죠. 장창화도 기자를 했었고, 박순택, 염경환이 다 춘천의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천의 한병희, 그 다음에 정원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또 기사에 보면 정광복이라고도 되어 있고 이 원자하고 빗광자하고 조금 혼동이 됐던 모양입니다. 정광복이 맞는 것 같고요. 본명은 정진하가 하로 되어 있고 또 정은봉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태화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신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명수를 잘못 쓴 것 같고요. 당시 신명수는 춘천 근청의 고용된 데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박달현이라고 당시 조선일보 춘천 지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천 형평사의 이순동이 이제 검거됐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 동자가 아이 동자를 쓸 때도 있고 동자 쓸 때도 있고 같은 동자 쓸 때도 있고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성지방법원 합의부 공판에 8명이 이제 회부가 됐고 박유덕은 박원서와 연락해서 박원서와 함께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총국을 설치한 걸로 알려져 있고 중앙집행위원으로서 북만도 책임비서로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총국은 그 북만도, 동만도, 남만도 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우리 거의 이제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각 도 정도 급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만주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아무튼 이때 이제 그 한 30여 명이 검거가 됐었던 거고 그 뭐 단순 조력자였던 그런 민정상 등등은 다 불기소돼서 나왔고 같이 들어왔던 이제 신채봉이라는 그 문서에는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애인이겠죠. 애인과 같이 잠입을 했는데 다 기소 중인데도 나가고 이 숫자가 뭐 계속 안 맞습니다. 16명이라고 하는데 14명 중에서 6명이 면소가 되고 최종적으로 8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쭉 재판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30년 12월 25일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또 동아일보 기사하고 조선일보 기사하고 좀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맞고요. 박유덕이 징역 5년을 받았고 장창화, 박순택, 염경환, 김두현이 각각 징역 1년씩을 받았고 김영래와 김병규, 김필선 세 사람 무죄로 방면을 하게 됩니다. 무죄로 방면을 해도 벌써 29년 2월부터 시작하면 거의 뭐 1년 10개월 동안 잡혀서 계속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년 징역을 받은 박순택, 장창화, 염경환, 김도현들은 거의 재판 끝날 때쯤인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상태가 될 정도로 하고 김필선이는 양양에 굉장히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무죄를 받은 거는 이권과 관련해서 그렇고 그 얼마 있다 김필선이는 뭐 다른 사건으로 또 체포돼서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그 한 달 뒤에 그 1년 징역 받았던 장창화, 박순택, 염경환 등은 그 만기로 출소를 하게 되죠. 그 기사가 이제 이렇게 춘천 공산당 3명도 만기 추록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김필선은 이제 다른 별건으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부석 중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또 그 재판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뭐 잠적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우여곡절도 좀 있었는데 김필선 다른 건으로 이게 제 2차 공산당 사건인데 그걸로 인해서 5월달에 또 재판을 받게 됐죠. 뭐 이 상황이 이제 대충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건의 재구성인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경기도 경찰부에서 작성한 고려공산당 만주충북 북만도 책임비서 검거에 관한 건 그리고 강원도 경찰부에서 작성한 치안유지법 위반 범인 박유덕 행동에 관한 건 이게 전부 박유덕 검거 후 다음 달에 3월 달에 작성된 문건인데 그 문건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박유덕은 1897년 5월 29일 강원도 춘천군 서상면 신메리 98번지에서 출생을 했고 1912년에 춘천국립보통학교를 입학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1912년이 몇 살이죠? 12살 1914년부터 하여튼 그 일본으로 유학하겠다고 집 가출하고 또 중국으로 유학하겠다고 가출하고 근데 걸어서 일본하고 중국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그 민정산 이게 이제 임남리 지금 여기 고탄 그 안쪽이죠. 거기 민정산 그 친척집에 가서 뭐
여비 구하다가 못 구하고 거기서 머무르다가 집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 몇 번 되풀이합니다.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1915년에 집에 와서 이제 농사일을 하고 있다가 여기 또 잘못된 1918년입니다. 1918년 춘천 헌병대에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1919년 8월 20일 관제 개정으로 강원도 경찰부 소속 화천경찰서 순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 화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에 민족주의자인 그 전도사 박연서와 친결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총독 정치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에 대한 반감이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화천경찰서 서장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화천경찰서 서장이 좀 인품 괜찮았던 사람인지 뭐 박유덕을 어떻게 바로 조치하거나 이러지 않고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이제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그 신의주 경찰서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의주 용암포라는 곳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경성 본정서에서도 좀 근무를 하고 또 저 충남 강경에 가서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화천을 복귀하는데 그 신의주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거기가 또 국경지대니까 그쪽에 굉장히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오히려 이 박유덕의 민족의식을 더 각성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파견을 하고 1919년 11월인가 화천경찰서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화천경찰 서장하고 갈등이 이렇게 점점 고조가 되고 그래서 화천경찰서장이 이제 뭐 그랬겠죠. 불명선임이라고 이제 그러고 뭐 빠가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1920년 2월달에 순사를 그만 퇴직하고 그해 이제 그 예수교 쪽으로 박유덕이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8월달에 개성에 있는 그 예수교 전도인 양성소에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에 21년 4월에 경성에 있는 성경학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성경학원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1922년 1월에 이제 중도에 퇴학하고 그 제만 독립단이라는 곳에 가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거 예수교가 기독교 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나 보죠. 그래서 제만 독립단에 가명을 하게 되고 결국 그해 9월에 이제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신으로. 그래서 1922년 9월에 중국 단동을 거쳐서 10월달에 창춘에 가서 그 대륙정리소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뭐 물론 노잣돈이 필요했겠죠. 다니려면은 노동에 종사하면서 당시에 이제 상해에서 발행하던 조선 독립신문을 구해서 이 조선 춘천에 있는 박순택하고 하천에 있는 김영래에게 여러 차례 보내줬다는 사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하는 또 공산당 기관지를 구해서 당시 강원도청에 근무하던 김병규라는 친구에게 또 발송하게 됩니다. 나중에 박유덕이 돌아왔을 때 김병규는 횡성군청에 고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같은 신문면 출신으로 같이 화천경찰서 순사로 같이 근무했던 신명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중간에 개성에 있는 송도 고보를 다니다가 만주로 이 친구가 넘어왔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제 이 친구랑 함께 러시아 포그라니치니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그라니치니, 니콜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이제 연해주 방면을 쭉 돌고 그다음 중국 흑룡강선, 목릉현, 영안현 등지를 주유하면서 그 영안현 그 마도석참이라는 데서 또 소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청년운동 그쪽 청년운동을 하면서 우리 청년회라는 것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 박윤서와 만나서 그 만주 지역에 산지한 8개 청년회를 지도하면서 고려 공산 청년회 만주총국을 조직하고 만주총국의 북만도 책임비서를 역임했다. 이 부분이 당시 여러 자료를 보면 고려 공산 청년회 만도 총국이 만주 총국이라는 말 이전에 보면은 원래 박윤서가 1923년에 고려 공산 청년 1923년이면 국내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그 박윤서는 이 말하자면 만주 일대에서 영향력이 있는 공산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 공산 청년회 간도 총국이라는 것을 1923년에 조직하게 되는데 그걸 1924년에 고려 공산 청년회 만주 중앙 총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아마 그 이후 그 직후에 이 박윤덕이를 만나서 이 북만도 책임비서를 맡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 1925년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그 역사를 보면 조선공산당이 있고 조선공산당 산하에 청년 조직이 고려공산 청년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같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창당될 때 고려공산 청년회의 책임비서는 박헌영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당되고 나서 그 신해주 사건으로 1차 검거가 된 이후에 그 1차 조선공산당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김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김참이라는 사람이 상해 도피에 있으면서 만주 지역에 조선공산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봉암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조봉암이 만주에 와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면서 와보니까 고려공산 청년회라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공산당은 말하자면 화요파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만주에서도 이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회를 새롭게 조직을 하면서 기존의 박윤서 계통에 있던 그 고려공산 청년회를 말하자면 무시하게 돼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그 갈등 과정에서 1926년 가을쯤에는 잘 이렇게 좀 수습이 돼서 기존에 있던 박윤서, 박유덕이 있던 고려공산 청년회 그 만주총국은 새로 화요회계가 만든 고려공산 청년회 만주총국에 흡수되면서 기존 조직을 만주비서부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박유덕은 그리고 이제 1925년에는 또 남만청년 총동맹을 조직하고 집행위원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또 한정노동당이라는 곳에 이 한정노동당은 원래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한정노동당을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조직을 바꾸고 거기 선전부장을 맡아서 노동부라는 기관지도 발행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7년 뭐 이때까지도 거의 저는 이제 박유덕이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런 화요회계와의 갈등 속에서 박유덕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의 그 요인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928년 9월에 화전연을 출발해서 용정을 지나서 국경을 넘어서 지금 한복 웅기를 통해서 웅기에서 다시 원산까지는 배를 타고 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웅기가 지금은 그 낮은 선봉 지역에 낮은 선봉에 합쳐서 나선 직할시인데 북한 거기가 이제 우리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한국 웅기군 굴포리 유적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한번 맨 끝에 그 동해안 쪽으로 맨 끝 부분인 거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신의주에서 강동으로 건너가서 이 봉황성은 풍텐 봉천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이제 신양이죠. 거기를 거쳐서 장춘에서 여기 또 8개월이라고 나오는데 앞서서 2년이라고 나와요.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1923년에 포그라니치니, 이 포그라니치니는 지금 이게 장춘이죠. 장춘에서 이게 해운장성, 흑룡강성 목단강시라고 되어 무단강시를 거쳐서 아마 여기를 갔을 것 같아요. 여기 우스리스크고 블라디보스톡인데 이 우스리스크 약간 여기 포그라니친이고 또 밑에 우스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스리스크가 당시에는 니콜리스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포그라니친이 니콜리스크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주로 활동 무대가 여기 목단강시 여기에 영안현, 그 다음에 반석현 뭐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릉이라는 곳이 무림, 지금은 무림시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립원동 소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우리 청년회를 조직하기도 했고 1924년 그 원동소학교 교장인 안병철하고 다시 니콜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하얼빈에서 박윤서와 함께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천국을 같이 하게 되고 북만도 책임비서를 맡게 되는데 이 당시 여기 이 하얼빈에서 포그라니치니까지 이 철도 연선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앞에는 8개 청년단체라고 했지만 당시 신문 보도에는 10개 청년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단체를 묶어서 남만 청년총동회를 이제 또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공산 청년의 이 만주비서부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비서부의 핵심적인 인물은 박윤서라는 인물입니다. 이 박윤서는 박윤세로도 불렸는데 1923년 6월에 용정에서 고려공산 청년의 간도지부를 결성을 했고 그 다음에 24년 초에 그걸 간도총국이라고 했고 그해 4월에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비서부라고 개칭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오류가 있습니다. 만주비서부라고 한 건 26년에 조봉암이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면서 당시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총국의 책임자로 김동명이라는 인물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조직을 만주비서부로 개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었고요. 1926년 10월에 고려공산청이 만주총국에 다 가입하기는 합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서 이 박윤서라는 사람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군사부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10월에 이제 간동공산당 검거 사건이 일어나서 소련을 탈출하고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유덕은 아마 이 새롭게 조직된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총국에서 입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화요일계가 주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윤서라는 사람은 서울파 이 공산당 얘기랑 또 한참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서울파에 속하고 나중에는 ML파라는 것에 속해 있어서 계속 이 화유계와 갈등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북만도 책임비서를 맡았던 거는 그 김준엽 외에 그 공적을 쓴 조선공산당의 조선공산당사를 보면은 거기에도 이 박병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박유덕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박병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까 4개의 가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만주에서 활동을 주로 박병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박유덕이가 바로 1925년 당시에 이 말하자면 화요회파 이전에 있던 고려공산 청년의 만주총국, 나중에 만주비서구라고 바뀌는 그 조직의 북만도 책임비서를 맡았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이제 남한청년총동맹에 대해서 당시 조선일보에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박병이라는 이름이 보이죠? 이게 집행위원이 된 거고, 이 창립일이 창립대회가 이게 이제 12월 11일자 기사인데 11월 18일에 창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길림성, 동강현, 팔도구 소학교, 강당에서 창립된 걸로 나오죠. 시간이 나서 아까 잠입해서 체포되는 과정을 다시 좀 더 보완했던 부분인데 크게 다른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박유덕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잡혔을 때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장창하고요. 장창하는 그 화천 출신인데 조선일보 화천지국 기자를 했었고 화천 소년의 집행위원, 동아일보 춘천지국 기자도 했었고 한옥청년의 간부, 그 다음에 화천 풍산리 야학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등등. 근데 특이하게 1940년에 동일인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중국 하북성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돼서 아마 추록한 이후에 근거지를 아마 옮기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박승택이고요. 박승택은 신북면 마산리 출생이고 원래는 이제 박승택도 그 기독교 계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애비 청년회를 설립을 했고 거기서 야학 활동도 하고 26년에 이제 동아일보 춘천지국장, 그다음에 26년에 춘천 청년의 조사부장, 그리고 27년에 전 강원도 사회운동자 대회할 때 사회를 맡고 또 춘천 청년의 혁신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이 됐고 강원청년연맹 혁신대회에서 집행위원 선출됐고 또 강원도 기자대회 준비위원도 했고 등등 했는데 1933년에 보면 춘천 상공회의소 평의원으로 활동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춘천 상공회의소는 춘천 유지들 단체죠. 그런 걸로 봐서 1930년대 이후에 박승택이 조금 전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작년에 서훈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염경환이고요. 염경환은 1920년에 춘천 청년을 창립하는데 아주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시대일보 춘천지국장, 춘천현평사 혁신총회에서 서기를 받고 강원청년연맹 혁신대회 준비위원을 했고 강원청년연맹 집행위원 했고 또 전두선 중앙일보 지국장대, 그러니까 1932년 때 중앙일보가 있었는데 그 준비위원 통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여운형이 하는 조선중앙일보로 가게 됐는데, 그리고 1938년에
삼척지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삼척으로 근거지로 옮겼는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횡성에서 체포된 김명규고요. 그다음에 하천 광농학교 교사였던 김영래고요. 그다음에 그 두 사람 양양 출신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김두련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김필성에 대한 거는 김필성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제 뭐 1927년 강원 청년혁명 혁신대 준비위원도 했지만 그 조선 청년 총동맹 중앙집행위원 후보에 오를 정도로 전국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 청년연맹 집행위원이면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했고 이때 집행위원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성의 또 유명한 공산주의자 한명찬이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이 집행위원장이 걸석일 경우에 그 자리를 대신할 후보로 되어 있었고요. 27년에는 신간이 양양지회 준비위원, 신간이 양양지회에서 조사여부부 간사를 했고, 그다음에 1928년 2월에 박유덕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조선공산당 검거로 체포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된 상태에서 또 조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28년 4월에 강원기자대회 준비위원을 했고 1928년 4월에 28년이니까 그건 참 1년 전이군요. 그 전에 체포가 됐다가 나왔고 강원기자대회 준비위원 했고 양양군 청년동맹의 검사위원을 역임했고 1929년 2월에 체포가 다시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석방된 사람 중에 면소된 사람 중에 한병희가 있는데 한병희는 강원청년회 하천준비위원, 조선일보 하천지국장, 하천소년회에서 신춘 동아의 연사로도 활동을 했고 또 동아일보 하천지국 총무격 기자를 했고 하천유치원 후원회 평의원을 했고 1931년에는 하천기자동맹 상무집행위원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면소대에서 석방된 사람 중에 박다련이 있는데 박다련은 춘천청년회 그 정기총회에서 서무부 집행위원의 역할을 맡았었고 동아일보 춘천지국 기자를 했고 춘천청년회 혁신총회에서 신임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춘천지국장을 했고 강원도 기자대회 준비위원 또 1930년에 춘천기자단 36부에 참여했고 1932년에는 조선일보 하천특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는 동아일보 춘천지로 거의 계속 이제 그 언론 쪽으로 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형평사의 이순동은 뭐 강원도 형평대회 준비위원하고 하천형평사 집행위원, 하천형평사 서무부 상무, 하천유치원 뭐 유지회에 이제 후원도 하고 1930년에 하천지구 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 형평사 나중에 그 다음에 형평사 강원도연합회 집행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형평운동에 있어서 좀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부 김영래는 뭐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하천기독청년회 부회장을 했다는 게 이제 나와 있고요. 원래 출신은 춘천군 신남면 송암리 출생이다. 그리고 신명수는 1926년 신진청년회 발기를 한 명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청년 정기총회에서 조사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봐서는 신명수도 춘천청년운동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유덕이 그 만주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조선 독립 신문 같은 거 이때 이전에 이제 많이 보내주고 그 영향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정태환한 친구가 나오는데 이제 본명이 정은봉이라고 돼 있고 동아일보 하천지국 간동 이제 오음리죠. 간동 취재기자로 활동한 기록이 있고 정광복이라는 사람은 기록이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 박유덕 사건 이후 춘천 사회단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조선일보 31년 7월 9일자 기사에 이렇게 그 기자가 이제 회고 형식으로 쓴 게 있는데
박유덕 사건 이후 춘천에서 사회단체는 모두 없어지고 평평사 지부가 있어 착실히 업무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춘천읍은 일본이 상권을 다 가지고 있고 조선 사람은 소리, 그러니까 하급 관리나 면석이 일본이 상정의 사황 또 하여튼 일본인 총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없고 생활이 급급하고 사회단체 사회운동 등 운운할 그럴 형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봐서는 가뜩이나 좀 열악한 춘천 지역 사회운동 상황에서 박유덕 사건 이후에 더 이제 물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이제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 전역이 병천기지화되면서 거의 일제 동원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정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이 당시 1928년 보면 꼭 박유덕 사건만이 아니라 거의 대대적인 이제 검거 선풍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서대문 형무소 거의 사상범 다 서대문 형무소로 갔거든요. 전국에서 수백 명이 서대문 형무소에 모여서 전염병에 걸리고 하여튼 그런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1928년 4월에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공산청년의 천원 이제 사건이 있어서 이게 천원의 또 유명한 그 공산주의자인데 정의식이라고 그때 1928년 4월에 검거가 됐죠. 1928년 8월에서는 또 경기도에서도 또 수백 명이 검거됐죠. 그러니까 1929년 2월부터 3월까지 강원도 공산 사건이 발생했는데 운동선상에 나섰던 청년들이 모조리 검거돼서 그년 2년 동안 신음하고 그래서 강원도 사회운동선상이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 등등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간이 없는데 강원도 다른 지역에 보면 좀 대단한 공산주의자 몇 명이 있는데 이 천안의 정의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고성의 한명찬, 또 고성의 한연호, 또 양양의 김대봉, 또 양양의 박태선 등등이 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유명한 저명한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1928년, 29년 그 무렵에 다 검거되고 체포되고 이러면서 사실상 이들이 중심적으로 이끌어오던 강원도 사회주의 계통의 사회운동은 거의 이제 막을 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 연구가 다 마무리된 부분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조금 더 검증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강원도가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척박하고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당시에 이런 인물과 이런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그래도 좀 한번 알고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그 박유덕에 대해서 서울 시청했다가 이제 반려가 됐잖아요. 38년 이후에 혹시 좀 찾는 게 좀 있나요? 전혀 저도 못 찾았습니다. 아까 박유덕도 반려가 됐나요? 네. 근데 보니까 그쪽은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그 반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반려 이후에 정확하게는 표현 안 했는데 뭔가 그 이후의 행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그 언론 보도나 또 물론 이제 일제 그 문서들을 이제 더 보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5년형을 받고 나서 이후의 행적은
아직까지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출감한 이후에 38년인가 박병희가 한번 딱 나오거든요. 다시 만주로 갔던 것 같아요. 박병이란 그때는 이미 박유덕이라는 이름이 밝혀졌기 때문에 박병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닐 거고요. 왜냐면 박병희라는 이름이 38년 이후에가 딱 한 번 또 만주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 박유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거는 만주에서 쓸 때 가명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다 잡혀서 평가를 받은 사람이 가명을 동네에서 활동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만주 쪽에서 아, 만주 쪽에서요? 그래서 다시 갔을 거예요. 다시 갔을 것 같아요. 좀 더 하여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뭐 워낙 생소한 분야라서 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질문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니까 끝내고요. 사실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강좌를 진행했는데요. 원래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있어야 또 강사를 신인하는데 일단 배우는 이제 오신 분들 앞에서 열강해 주신 전홍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